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접경인문학연구단의 전우형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접경인문학연구단은 2017년 중앙대 중앙사학연구소와 한국외대 역사문화연구소의 컨소시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방법으로서의 접경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자료 하나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영어로 짧지 않게 서술이 되어 있는데요. 첫 단어를 보면 Border Studies 그리고 Contact Zone Studies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문장들입니다. 이 문장들을 쭉 읽어보면 이 Border Studies가 국경 연구이긴 한데 그 특징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공간에 관한 연구이고, 그렇기 때문에 학제간 융복합 연구로 많이 수행되었고, 그리고 보더와 유사한 경험을 갖는 장소에 관한 연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방 눈치채셨겠지만 챗 GPT의 내용입니다. 챗 GPT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논박들이 있긴 한데요. 보더 스터디즈 그리고 컨텍스트 존 스터디스 그리고 결국 접경인문학 연구단의 연구에 관해서는 꽤 흥미로운 제안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접경인문학 연구단의 아젠다와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연구단의 연구가 화해와 공존을 위한 접경인문학이라는 아젠다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물론 보더 스터디즈에서 시작은 하긴 하지만 국경과 같은 하드 보더뿐만 아니라 국경이 안으로 휘어져서 밖으로 휘어져서 만들어지는 소프트 보더도 연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구 대상으로는 국경 이외에도 지역 사이의 경계 뿐만 아니라 공항, 그리고 기차역, 도서관, 영화관, 박람회와 영화제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이질적인 둘 이상의 대상이 만나 빚는 역사나 문화, 그리고 사회, 그리고 일상이 우리 연구단의 주된 연구 대상입니다. 그게 기존에 수행되어 왔던 보더 스터디스 국경 연구와 차별화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연구는 누가 또는 무엇이 어디서 만나는가 뿐만 아니라 어떻게 만나는가에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경이나 경계가 중심에 비해 주변화된 공간이라기보다는 그 어떻게가 새로운 삶과 사유를 빚는 핵심 현장, 코어 로케이션을 만들 가능성에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단은 국경을 접촉지대, 즉 컨택트 존으로 규정하고 컨택트의 여러 양상들을 아카이빙해 왔습니다. 이때 컨택트 존은 이미 30년 정도가 막 지나고 있을 텐데요. 뉴욕대학의 메릴 리스프렛 교수가 제안했던 제국과 식민지의 양방향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장소이자 방법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논의 연장선에서 우리는 접경을 중앙으로부터 타자화된 장소가 아니라 중앙의 일상과 또는 인식 등을 직조하는 공공재의자 인식론, 방법론으로 재정의하고자 합니다. 연구단 자랑을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HK 플러스 사업단으로 시작해서요. 저희는 지금까지 해외 연구 총서를 2권 정도 냈습니다. The Borderlands of China and Korea라는 책을 2020년에 렉싱턴 북스에서 미국의 렉싱턴 북스 출판사에서 냈고요. 그 다음에 작년 10월에 영국 런던의 라우틀리지에서 코리아 필름 앤 페스티벌이라는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접경 연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경 연구에서 컨택트 존 연구로 넘어가는 이 아젠다의 전환 또는 심화, 이 과정들을 학문 후속 세대에게 조금 더 친밀하게 연구 공간 또는 연구의 어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중앙대 국제대학원의 글로벌 보더 스터디스, 글로벌 국경 연구 전공을 만들었습니다. 이 전공을 만들면서 이런저런 타 대학 기관들과 외국에 있는 기관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국경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 국경 연구의 어떤 아젠다의 변화 같은 것들도 굉장히 선도적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 대학 또는 대학원에 국경 연구만을 전공으로 하는 그런 학과나 아니면 전공 단위가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국경 연구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국경을 좀 더 입체적인 공간으로서 접촉지대로 확장하는 이 아젠다의 변화에 관심이 있으시면 중앙대 국제대학원에 입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살펴보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접경을 장소나 역사 등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일종의 인식론으로 재정의하고자 우리 연구단은 보다 모든 접경을 아카이빙하는 데에서부터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국경과 경계란 무엇인가? 그저 개념으로 또는 지도 위에 표시된 것 말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공항 같은 걸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 터미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화 터미널은 크로코지아 출신 빅토르 나보르스키가 뉴욕으로 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뉴욕으로 가기 위해서 JFK 공항에 도착했는데요. 크로코지아가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유령 국가가 되고 미국에서 이 빅토르 나보르스키를 입국 거부하는 그런 이야기가 주된 내용인데요.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이 빅토르 나보르스키가 꽤 오랜 기간 동안 JFK 공항의 면세구역에서 머무는데 그냥 머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물론 뉴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진 애를 쓰지만 번번이 실패하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동안 하는 일이 있어요. 남녀 간의 사랑을 이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죄를 짓고 고향을 떠나온 사람에게 고향에 대해서 그림을 갖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면세구역에서 공사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 공사를 전담하기도 해요. 그래서 되게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들기도 해요.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또 국경이나 경계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런 것들도 연구단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우리는 38선 또는 DMZ로 인해서 국경이나 경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지배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얼마 전에 제가 독일을 다녀왔는데요. 그 독일과 폴란드 사이의 국경이나 경계에는 어떠한 보안이나 안보와 관련된 어떠한 장치도 없습니다. 되게 흥미로웠던 거는 폴란드와 그 독일을 넘나드는 국경에 위치한 게 뭐냐면 담배 팔고 술 파는 데예요. 좀 공항을 좀 닮아 있는 모습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경이 우리의 인식을 좀 많이 지배하거나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그런 한반도 내에 냉전의 마지막 현장으로서 한반도 내에 존재하는 국경과 경계와는 좀 다른 차원의 국경이나 경계가 존재하지 않을까. 그래서 국경의 어떤 다원성 같은 것들을 좀 찾아내고 복원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또 국경이나 경계 근처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것도 우리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직접 다크 투어리즘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고 지금 국내외에서 많이 다크 투어리즘의 어떤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국경에서 일어나는 일이 꼭 다크한 것만일까? 라는 생각도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또는 너무 잘 아는 사이 국경에는 다양한 어떤 평화 구축을 위한 아니면 교류를 위한 교역을 위한 아니면 연대와 어떤 공명을 위한 굉장히 흥미로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생태 그리고 환경 보건을 위해서도 많은 NGO 그리고 국경 근처에 많은 사람들이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료 하나 보실 텐데요. 저희가 그동안 연구했던 책들 또는 논문들에 등장하고 있는 키워드들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키워드들이 좀 대부분 들어가 있는데요. 컨택트 존, 버퍼 존, 그다음에 사이 공간, 비법적 공간, 그리고 멜팅 팟, 보더 투어리즘, 그다음에 공명 같은 것들, 수용 그리고 출입국 사무소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연구 성과에 등장하고 있는 키워드들입니다. 컨택트 존을 제안했던 메리 루이스 프렛 교수는 2년 전이네요. 2022년에 연구단이 개최한 학술대회에 이제 키노트 스피치를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새로 썼더라고요. Planetary Longings라는 책을 새로 썼고요. 여기에는 더욱 다양해진, 그러니까 컨택트 존에서 얘기했던 양방향적 관계, 일방적이지 않은 양방향적 관계에서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다방향적 관계, 그 다방향적 관계가 만들어지는 장소, 그리고 그 다방향적 그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어떤 문화와 인식론, 방법론,
같은 것들을 이제 force field라는 말로 또 재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연구단이 그동안 해왔던 일만 반복하다 보면은 오늘 이야기가 끝날 것 같진 않고요. 저희가 짧지 않게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요. 그 연구의 몇 가지 사례를 한번 같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중요한 내용을, 중요한 주제를 선정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수도 있겠지만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30분 정도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30분 정도의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으려면은 이것저것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강의 자료 화면 보시면은 이주의 시대 파차파 캠프와 구제적 강도라는 제목이 달려 있는데요. 올해가 아마 한인들의 미주 이민이 시작된 지가 한 120년 정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구제적 강도라는 이 자료를 제공해 줬던 USC 대학, 미국에 있는 USC 대학에서 지금 이 자료 출간과 함께 앞으로 후속 자료들이 출간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워크숍이 좀 전에 진행이 됐었습니다. 구제적 강도라는 작품 보면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하와이를 통해서 그리고 캘리포니아로 넘어간 한인 이주민의 소설이에요. 짧은 소설, 좀 장편 소설에서 굉장히 많은 소설을 썼고요. 이 구제적 강도의 표제적인 구제적 강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이 구제적 강도를 보면은 온갖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이민 간 한인 남성 중심으로 굉장히 다양한 사랑들이 펼쳐지는데, 저는 이게 왠지 그 당시 그 1920년대, 30년대 그 당시에 이제 서양으로부터 수입된 사랑과 연애에 대한 다시 쓰기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되게 흥미로워요. 그래서 이것도 어찌 보면은 바깥에서 일어난 그러니까 바깥의 사랑과 연애와 근대적인 개념과 근대적인 일상들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언어로 다시 쓰는 그런 과정이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소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소설을 쓴 전낙청이라는 분은 파차파 캠프에서 활약을 했던 분이기도 해요. 일가가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단에서 또 준비하고 있는 책들 중에 이제 거의 고전 소설에 가까운 홍중래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낙천의 조카라고 볼 수 있는 전경무라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IOC 위원으로 잠깐 일을 했던 이 전경무의 에세이도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이 작품들이 어찌 보면은 우리는 들어온 사람들의 이야기에 좀 더 주목을 많이 했는데 떠난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동안의 소외 같은 것들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이유로 아니면 그 당시에 적극적인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많이 떠났거든요. 떠나서 되게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근데 그들을 우리가 돌아오게 하는 데에는 좀 인색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3, 4년 전에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성황리에 방영이 됐었잖아요.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희도 적경인문학에서 그동안 들어온 사람들이 여기서 무엇을 했는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떠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고 돌아왔을 때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그리고 그들의 떠남과 돌아옴이 어떤 정치적인 의미를 갖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실 거는 뭐냐면요. 이런 것도 또 흥미로운데요. 접경도시라고 있어요. 접경도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접경도시가 없지는 않지만 이렇게 기획된 접경도시는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두만강 다국적 도시라고 한때 논란이 되었던 도시 계획안이 있었습니다. 그 김석철 교수님,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예술의 전당의 예술의 전당을 건축한 건축가죠. 건축가. 이분이 2010년 전후로 기획을 했던 도시예요. 두만강 근처에 다국적 도시를 만들자라고 해서 기획안을 냈는데요. 그 당시 정부에서도 약간 이 의사소통이 잘 안 됐는지 이거는 뭐 김석철 교수의 개인적인 의견이다라는 식으로 그냥 없는 것처럼 되어버렸는데, 사실은 이걸 좀 찾아보니까 되게 흥미로운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자료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중세 어떤 성곽, 원형 성곽처럼 만들어져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세의 원형 성곽, 이게 뭐 그렇게 꼭 좋은 것, 좋은 도시의 어떤 좋은 설계 아니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 중세를 얘기하는 것들이 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뭔가 개발, 물론 이 그 두만강 다국적 도시의 계획안이 나왔을 때 그 전후로 만들어졌던 게 뭐냐면은 물류거든요. 물류 라인을 만드는 것. 남한에서 북한을 거쳐서 유라시아를 관통하는 어떤 물류 라인을 만드는 것. 그리고 거기서 경제적인 수익을 발생시키고 그걸 참여한 나라들끼리 나누는 것. 이런 이야기들이 번번이 시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기획들이 시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과 상당히 많은 연관을 강조했었는데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런 개발도 물론 없지는 않지만 개발보단 여긴 복원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함께 살던 공간, 국가가 만들어지고 국가의 경계가 만들어지고 건너설 수 없는,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어떤 벽들이 만들어졌지만 그 이전의 모습들을 복원하고자 하는 것. 그런 어떤 의도 같은 것들이 이 그림에, 그리고 그 김석철 교수가 남긴 여러 문장들을 보면은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 복원이라는 게 또 어떤 의미가 있나, 복원이라는 게 저는 사실은 이 연구단에 들어와서 이런저런 접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학술 용어나 기타 논의들을 좀 많이 살펴봤는데요. 이 복원이라는 거는 사실은 버퍼존, 완충지대를 만드는 하나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더 많은 것을 복원할수록 개발은 조금 더 다음으로 밀리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네. 그 공간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복원하자라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 공간을 개발 때문에 더 이상 훼손하지 않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유대와 연대와 평화 구축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원을 만드는 것, 그런 공공재로 만드는 것, 이게 복원의 하나의 효과, 버퍼존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보실 거는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물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두만강의 다국적 도시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시도가 되었다가 아무에게도 기억되지 않는 그냥 미완성 계획으로 남아 있는데요. 최근에 이 국경 근처에서 되게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것도 2년 전이네요. 국경경관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 그 고성이면은 남한에서 가장 북한으로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장소이죠. 그 고성에 가면은 아트호텔 리메이커가 한 2년 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리메이커라는. 그러니까 이 리메이커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리메이커 안을 가득 메우고 있는 거는 국경 아트예요. 보더 아트.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한국 전쟁에 대한 기억들도 남겨 있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어떤 냉전의 어떤 현장들에 대한 어떤 이미지들도 남겨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국경을 가득 메웠던 뭐 철책이나 아니면 보안 관련 장치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보더 투어리즘이라는 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보더 투어리즘을 우리가 간다면 지금도 뭐 파주에 가거나 아니면 철원에 가거나 이럴 수도 있지만, 그리고 고성에 가면은 DMZ 박물관도 있지만, 이 아트호텔 리메이커에 가서 하룻밤 자고, 그리고 아트호텔 리메이커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경관들을 보는 것. 이 아트호텔 리메이커가 만들어지면서 이 아트호텔 리메이커가 사실은 그 해수욕장 근처거든요. 근데 이 국경 근처 해수욕장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초소, 그리고 철책이거든요. 국경 경관을 가득 메우고 있던 철책이나 초소들이 많이 없어졌고요. 이 아트호텔 리메이커에서 바라볼 수 있는 바닷가나 주변 경관 역시 이제 철책이나 초소가 좀 덜한 그런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연구단에서 라키비움을 만들면서 지난 12월부터 석 달 정도 DMZ와 그 너머라는 주제로
전시를 열었었는데요. 철없는 소리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 DMZ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물론 그 안에 위험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죠. 아직도 제거되지 못한 위험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고 그 DMZ를 사이에 두고 남과 북 사이의 관계는 정말 긴장 상태이긴 하지만 DMZ는 상당히 아름다워요. 봄에도 아름답고 여름에도 아름답고 가을에도 아름답고 겨울에도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 아트호텔 리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국경의 경관을 이제 낯설고 위험한 곳이 아니라 가볼 만한 곳, 가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곳 이런 것으로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요즘 말로 하면 사진 맛집처럼 등장하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방금 얘기한 아트호텔 리메이커가 사실은 명파리에 있던 작은 여인숙을 개조해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 여인숙에 누가 갔겠어요? 그 군대에 가 있는 뭐 자식들의 면회를 가는 사람들, 아니면 가끔 이제 북한의 고향을 두고 온 사람들이 찾는 곳이었을 텐데 지금은 어떤 예술 체험, 아니면은 새로 바뀐 어떤 국경 경관에 대한 어떤 체험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그러겠죠. 얼마 전에 열었던 전시에서도 보면은 예전에 그 공간에 그 철책 근처에서 일했던, 국경 근처에서 근무를 했던 군인들이 찾아와서 여기가 이런 데였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주기도 하거든요. 저는 되게 흥미로웠어요. 어떤 점이 흥미롭냐면 군대 이제 지긋지긋해 얘기 안 할 거야가 아니라 군대에서 경험했던 경관과 국경의 경관과 지금 이렇게 바뀌어버린 국경 경관의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 그게 저는 되게 흥미로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DMZ 그리고 국경의 경관들을 살펴봤으니까 그 국경 경관 너머에서 어떤 서사들이 펼쳐지는지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너무 접촉이 불가능하죠. 들어갈 수 없죠. 당연히 들어갈 수 없죠. 그리고 북한에 대한 소식도 아주 적은 소수의 미디어 채널을 통해서밖에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찾는 외국인들은 상당히 많다라는 것, 북한을 찾은 외국인에 대한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보는 게 우리의 현실인 거죠. 네, 북한에서 상당히 많은 영화들이 만들어졌어요. 북한은 영화 많이 안 만들어요. 북한의 영화는 프로파간다이기 때문에 많이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요즘은 좀 넷플릭스도 그렇고 팬데믹 때문에도 그렇고 한국 영화의 어떤 위기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하긴 합니다. 북한은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화가 만들어지면 가서 보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그렇진 않아요. 프로파간다 영화로 만들기 때문에 일종의 교육 효과를 위해서 단체로 가서 보거나 이런 일들이 많죠.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최근에 영화가 많이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린 거는요, 합작 영화예요. 합작 영화. 지금 자료화면 보시면 천리마 축구단, 그래도 북한에 대한 관심 또는 영화에 대한 관심, 그리고 기타 등등의 관심, 축구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천리마 축구단, 어떤 나라, 푸른 눈의 평양시민, 그 다음에 김동무 하늘을 날다, 그리고 안나, 평양에서 영화를 배우다, 이런 작품들이 있고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이런 작품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지 못하기는 한데요. 영국인 니콜러스 보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중국에 갔다가 우연히 평양까지 들어갔고 평양의 이 경관들이 너무너무 놀라웠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고려 투어, 고려 영화사라는 거를 차리고 이제 북한에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아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 모든 영화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많은 영화들의 제작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수대의 어떤 그 다양한 어떤 회화 작품들, 미술 작품들을 외국인들에게 소개해주고 외국에 이제 전시도 기획하고 그런 분입니다. 흥미로웠던 거는 몇 년 전에 이 니콜러스 보너가 북한에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이 북한의 일상용품들, 디자인 것들을 이제 가지고 나와요. 그걸 가지고 이제 전시회를 열기도 했어요. 메이드 인 조선이라는. 국내에서 열리기도 했습니다. 런던에서도 열렸고요. 성황리에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전시기도 합니다. 이런 영화들을 가만 들여다보면 물론 북한이 의도하고 기획하는 프로파간다의 아젠다가 분명히 있겠죠. 분명히 있을 텐데 많이 균열이 나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김동무 하늘을 날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이제 부산영화제에서도 상영이 되기도 했고, 제가 알기로는 평창에서 열렸던, 평창에서 계속 열리고 있었던 평창국제평화영화제에서도 상영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뭔가 새로운 꿈 같은 것들을 꾸고 있는 그런 북한의 동무, 김동무가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본인은 고소공포증이 있지만 한번 멋지게 날고 싶은, 고계단에서 멋지게 날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는, 그래서 한계를 그대로 북한이 어떤 식으로 존재하든, 북한 안에 어떤 식으로 존재하든 어떤 한계를 그대로 수용하는, 그걸 수용하는 것만이 미덕이야, 선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서 나온 영화들은 사실 국내에서 다 한 번씩 상영이 됐던 영화들입니다. 그리고 호응도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국제영화제에 초청이 돼서 많은 사람들, 많은 영화인들을 북한에서 영화를 찍고 싶게끔 만들어내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안나 평양에서 영화를 배우다 같은 경우는 되게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이 안나는 호주 시민이에요. 시드니에 살고 있는데 이 다국적 기업들이 호주에 이제 시추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천연자원 또는 석유 시추를 하겠다. 그래서 이걸 저항하겠다. 근데 저항의 최고봉이 어디냐? 평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김정일의 어떤 영화로는 한 건 들고 평양에 가서 그 평양의 이제 영화인들한테 이제 영화 만드는 법을 배우는 흥미로운 영화입니다.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안에서만 이런 그 북한 영화를 지금 잠깐 살펴봤으니까요. 남한 쪽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랑의 불시착 많이 보셨죠? 사랑의 불시착. 오늘 그 케이블 채널에서 방송했던 TV 드라마가 많이 나오는데요. 미스터 선샤인만큼이나 사랑의 불시착도 굉장히 많이 보셨을 텐데, 사랑의 불시착 보면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DMZ에서 사람이 만나요. 남한의 재벌 여인과 그 다음에 북한의 어떤 고위 장교의 고위 장교? 둘이 만나죠. 둘이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당연히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게 뭐 정치적인 상황을 떠나서 당연히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헤어지고 나서 서로를 그리워하죠. 그래서 DMZ를 건너 남한으로 오기도 하고, 또 다시 DMZ를 건너 북한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DMZ가 언제 이렇게 사랑의 공간, 만남의 공간, 사랑의 공간, 이별을 애타게 이별을 안타까워하던 공간처럼 묘사된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지만 DMZ가 본격적인 서사 공간으로 등장한 거는 거의 한 20년 전에 공동경비구역 JSA일 거예요. 아주 우연히 만났는데 결국 그 공간을 지배하고 있는 거는 아래가 아니라 위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과거의 어떤 경험인 거죠. 소피아 장이라는 이제 스위스 군인이 와서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을 가만 들여다보면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인민군 출신이고 제3국을 선택했다라는 그 역사적 사실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하죠. 그래서 뭔가 진실을 밝히는데 계속 주저주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사랑의 불시착은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랑의 불시착이 나오기 전까지 DMZ가 서사 공간으로 등장했던 작품들이 없지는 않아요. 무수단이라는 작품도 있고요. 그 다음에 OCN에서 방송했던 드라마틱 시네마라는 어떤 타이틀을 달고 방송했던 서치라는 작품도 있는데 다 한국 전쟁이나 그 이후 어떤 냉전의 원혼들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비극 그리고 이제 미스테리 같은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이 사랑의 불시착은 상당히 현실적이잖아요. 최근에 645라는 작품도 나왔잖아요. 645라는 작품도 같이 이제 인용을 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가 아니라, 과거가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겠지만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 일상, 로또에 목숨 건 사람들의 일상들도 DMZ로 실어나르고, 그리고 사랑의 불시착처럼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패러글라이딩 옷을 실험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하늘을 날다가 도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현재와 많은 연관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옆에 있는 거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모가디슈 강철비 2입니다. 이 영화에서 제가 본 흥미로운 장면은 이 영화는 북한말을 자막으로 그대로 옮겨 적는다라는 얘기예요. 모가디슈의 유승환 감독은 왜 그랬어요? 라고 물으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은 요즘 주된 관객층인 젊은 친구들, MZ 세대라고 하나요? 이분들은 북한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북한 말도 잘 몰라요. 그래서 베를린 때도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막을 실었어요라고 하는데 설득력 있는 설명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이 모가디슈에 등장하는 북한 말이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 아니거든요. 예전에는 그랬죠. 북한에서만 사용하는 고유어나 그런 말들을 이제 주석 달기처럼 자막으로 싣기도 했는데 지금 자막 없이도 지금 이 모가디슈나 강철비2 같은 경우에는 다 넷플릭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막 없어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왜 자막이 등장했을까라는 생각도 분명히 드는 장면입니다. 강철비2도 마찬가지로 자막이 등장을 합니다. 순서대로 따지면 강철비2에 자막이 먼저 등장했고 그 다음에 모가디슈에 자막이 등장을 한 거죠. 자막은요 사실 어떤 나라? 미국이죠. 미국이나 유럽에는 자막이라는 게 그렇게 일반적인 영화 언어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한테는 일반적인 영화 언어입니다. 우리는 영화를 수입의 시대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상영의 시대로 영화의 시대를 시작했기 때문에 외국 영화들을 상영을 하기 위해서는 자막이 필요했어요. 물론 그 전부터 자막은 필요했죠. 무성 영화이기 때문에 자막이라는 건 중간 자막이라고 등장했지만 이렇게 자막 배우의 대사를 그대로 옮겨주는 자막, 이 자막은요 우리에게는 거의 필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영화 그리고 다른 나라의 말들을 이 현지화하는 우리화하는 그런 언어였다는 거죠.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저는 이게 어찌 보면은 북한을 다른 국가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다 하면 다른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구어가 가지고 있는 비공식성을 문어라는 공식성으로 전환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간 한민족이여라고 하지만 그 이외에 다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반성적 성찰, 그래서 북한에 대한 다른 입장을 개입하는 어떤 언어는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서사상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남한에서도 북한에 대한 어떤 입장을 서사화하는데 다양한 풍경들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고성에 새로 건축된 아트호텔 리메이커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전 세계에서도 이런 일들은 벌어집니다. 두 개의 사진을 보고 계실 텐데요. 하나는 더 월드 오브 호텔이라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스라엘 그 장벽 바로 옆에 세워진 호텔이 더 월드 오브 호텔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리메이커의 전신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 너무나도 유명한 팝 아티스트 뱅크시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 보면은 넘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장벽 앞에 사람들이 모이게끔 만드는 일종의 투어리즘이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리고 한 3년 전쯤에 이 유튜브나 아니면 뭐 인스타나 각종 SNS를 그 소셜 미디어를 가득 메웠던 사진이 바로 옆에 있는데요. 더 티터 토털 월이라는 겁니다. 핑크색 시소예요. 이거는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미국의 전 정권에 의해서 아주 높게 그리고 멀리 세워진 장벽 사이에 시소를 놓고 그 시소에서 양쪽 국가의 사람들이 나와서 시소를 타고 놀고 아이들이 서로 즐기는, 그러니까 벽을 세우든 철벽을 세우든 어쨌든 세우든 간에 그 공간은 상호 호혜의 공간이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경계로 나뉜 공간들에 무엇을 세우고 그 세운 공간을 과거로 돌아가자는 건 아니겠지만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이었는가를 기억하게 하는 그런 다양한 설치 미술들 아니면 다양한 일상 공간들도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요. 웨스트 이스턴 디반 오케스트라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아실 것 같은데 다니엘 바렌보임이라는 천재적인 피아니스트이자 지휘자이고요. 그 다음에 에드워드 사이드, 이 둘이 의기투합해서 만든 겁니다.
이 다니엘 바렌보임과 그 다음에 에드워드 사이드가 만든 웨스트 이스턴 디반 오케스트라는요, 팔레스타인 젊은 친구들과 이스라엘 젊은 친구들이 함께 만든 오케스트라입니다. 처음 만들었을 때 많은 논란도 있었고, 그리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는 이런 상태였는데, 지금은요, 전 세계 모든 공간들을 다니면서 굉장히 수준 높은 연주를 하고 다닙니다. 이렇게 어떤 공간에 세워진 경계 이전 또는 다음을 상상하는 것 말고도 이동하면서 만들어내는 어떤 경계 너머의 어떤 유대와 연대, 그리고 공명, 그리고 문화적 실천 같은 것들도 그동안 연구단이 발견해낸 어떤 접경의 현장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저랑 같이 보시는 포스터는 그림자꽃이라는 영화의 포스터예요. 김연희 씨의 얼굴이 반쪽만 나온 포스터입니다. 2019년에 완성이 됐고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를 통해서 상영이 됐고 그때 아마 그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 중에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연구단이 또 제작을 지원했던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연구단이 제작을 지원했던 작품이라서가 아니라요, 2021년에 이 영화가 개봉이 됐는데요. 이 영화가 개봉이 되고 이 영화를 계속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는 아까 처음에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국경이라는 외적 접경, 즉 하드보더, 그 다음에 그게 안팎으로 휘어져서 만들어지는 계급과 기타 등등의 어떤 관계를 의미하는 어떤 경계, 지도에 표시할 수도 있고, 그리고 논문으로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주변을 스치는 이런 경계들, 그리고 이런 경계 앞뒤에서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사건들은 우리가 좀 더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 김연희 씨는 2011년에 남한으로 들어온 탈북 이주민입니다. 남한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북한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늦게 깨닫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본인이 국제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여건도 빼앗긴 상태고, 뭐 이런 상황이어서 계속 나는 북한으로 돌아갈래요, 평양으로 돌아갈래요 라고 했지만 번번이 그 본인의 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지금 10년 넘게 남한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 자체가 하나의 경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분이 평양 귀향하는 게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요. 여기에 대한 입장차가 또 하나의 이 경계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례를 많이 보여드리느라고 방법으로서의 접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못했는데요. 연구단은 그동안 연구를 해오면서 접경은 선으로 존재하는 경계보다는 접촉지대, 이때 접촉지대로서의 접경은 세 가지 의미를 갖게 되는데, 단순히 경계를 사이에 둔 공간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루어졌던 변화의 시간과 새로 창조된 어떤 가치관의 윤리적 수행을 통해서 인간적 의미로 확장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국경 근처 접경, 지역으로 존재하는 접경은요, 가장 위험천만한 공간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랫동안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공간, 그리고 지금 접경이 아닌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어떤 환경의 오염이랄지 아니면 기후의 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일 먼저의 공간으로 선택되는 게 접경이에요. 가장 오랫동안 위험천만한 공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력을 오래 유지해 왔던,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상을 고민해야 될 때 제일 먼저 떠올려야 하는 공간이자 하나의 언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38선이랑 DMZ의 이 국경이나 경계에 대한 어떤 관념을 지배당하고 있어서 어렵다, 낯설다, 멀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국경이나 경계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리고 고정불변하는 어떤 교착 상태가 아니라 중심의 지배로부터 조금 자유로운 세계로서의 접경, 이런 인식이 오히려 어찌 보면은 다양한 만남을 통해 도래할 역사와 문화를 선취하는 시공간, 그리고 공공재로서 접경을
이해하는 하나의 경로를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까 영화 얘기 잠깐 했었는데요. 그 영화들을 통해 볼 때에도 사실은 다른 상상이 분명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른 상상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공간이자 인식론으로서 접경에 대한 또 다른 상상과 연구를 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